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운 오후, 박진우 교수는 전주천 둔치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강물은 무심히 흘러갔고 그의 마음도 그 물길을 따라 하염없이 흘러가는 듯했다. 아내 민서가 곁을 떠난 지 꼭 이태, 68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했던 아내였다. 한옥의 정취가 남아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은 이제 텅 빈 메아리만 울리는 공간이 되었다. 서재를 가득 메운 고서들도,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국문학 논문들도 더 이상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서울에 사는 외동딸 서연은 디자인 회사 팀장이었다. 야근이 잦았고 주말이면 어린 두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버지께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려야지 마음먹으면서도 번번이 퇴근 후 쏟아지는 피로감에 스르르 잠들기 일쑤였다. 박 교수는 그런 딸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를 무심히 바라보는 날이 들어갔다. 무엇으로 이 남은 시간을 채워야 할꼬. 탄식처럼 흘러나온 혼잣말은 가을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며칠 전 지역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본 시니어 마음벗이라는 이름의 익명 SNS 광고가 문득 떠올랐다. 외로운 당신의 마음을 채워줄 따뜻한 대화, 새로운 친구를 만나보세요. 처음엔 유치하다 싶어 지나쳤지만 자꾸만 그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아니 어쩌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었을까.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검색했다. 평생 아날로그 방식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낯선 세상이었다. 푸른솔, 용삼. 닉네임부터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퇴임한 국문학 교수입니다.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자기소개를 올리고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역시나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실망감에 앱을 삭제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햇살 속의 미소님이 회원님께 쪽지를 보냈습니다. 작은 알림음과 함께 화면에 뜬 메시지. 박 교수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작게 뛰었다. 햇살 속이 미소라니. 어쩐지 맑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이름이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안녕하세요. 푸른솔 영삼님. 올려주신 자기소개 글에서 깊은 연륜과 따스함이 느껴져 용기 내어 쪽지드립니다. 저는 윤채아라고 합니다. 나이는 42살이고 현재는 작은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이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교수님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살가운 문장이었다. 박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낯선 이와의 연결 감각이란 말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약간의 설렘을 담아 답장을 써내려갔다. 그것이 그의 메마른 노년에 드리워질 길고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윤채아. 그녀는 박 교수의 고요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교수님 간밤 편히 주무셨어요? 오늘 전주 날씨는 어떤가요? 라는 다정한 메시지가 도착했고 잠들기 전이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요라는 인사가 그의 휴대전화 화면을 밝혔다. 박 교수는 햇살 속의 미소라는 그녀의 닉네임처럼 그녀의 글에서 느껴지는 밝고 긍정적인 기운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그녀는 박 교수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진심 어린 존경심을 표현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고전문학이나 애송하는 시 한 구절을 언급하면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작품을 알고 있었다는 듯 깊은 공감을 표했다. 박 교수가 가장 아꼈던 시인 김소월의 초혼을 읊조리던 날이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의 애달픈 낭송이 끝나자 채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답했다. 교수님의 그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제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박 교수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내 민서를 떠나보낸 후 단 한 번도 타인 앞에서 속 시원히 감정을 드러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여인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슬픔을 정확히 짚어내고 위로하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영혼이 통하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채아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풀어놓았다. 젊은 시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무작정 떠났던 프랑스 파리에서의 생활.
그곳에서 시작했던 작은 수입 의류 사업, 그리고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업이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절망적인 순간들. 하지만 그녀는 좌절 속에서도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박 교수는 그녀의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진심으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교수님 같은 분을 제 인생에서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어쩌면 제 삶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지 몰라요. 어느 깊은 밤 그녀가 보내온 메시지에는 회한과 함께 박 교수에 대한 진한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박 교수는 그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녀의 어둡고 힘든 삶에 한 줄기 빛이라도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묘한 책임감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다. 재하와의 대화는 박 교수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하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어투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았다. 한국 귀국을 위한 비자 문제 해결에 급하게 소액의 수수료가 필요한데 현재 수중에 가진 돈이 거의 바닥나 버렸다는 것이었다. 교수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교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기댈 곳이라고는 교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든 해서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절박함과 함께 깊은 수치심이 묻어났다. 박 교수는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녀와 나누었던 진솔한 대화들, 그녀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절박한 상황이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이 정도 금액은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않은가. 그녀가 무사히 한국에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그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고 합리화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는 주거래 은행을 찾아 윤채아라는 이름으로 된 낯선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을 마치고 은행을 나서는데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채아로부터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장문의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 은혜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 박 교수는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의 메마른 삶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위험한 첫걸음이었다. 첫 번째 송금이 있은 후 윤채아의 금전 요구는 마치 예고된 수순처럼 이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해요. 교수님, 정말 면목 없지만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어머니만이라도 살려야 해요라며 눈물로 호소해왔다. 박 교수는 10여 년 전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약해져 이번에도 주저없이 돈을 보냈다. 다음번에는 한국에 들어갈 때 머물 임시 거처 계약금이 며칠 내로 필요한데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교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는데 라며 희망을 섞어 애원했다. 박 교수는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갔고 여기서 멈춘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다. 채아 씨가 한국에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야. 그녀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야. 그는 아내와 함께 알뜰살뜰 모았던 적금 통장을 해지했고 얼마 되지 않는 개인연금에도 손을 댔다. 윤채아는 돈을 받을 때마다 눈물 어린 감사와 함께 박 교수와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을 속삭였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가면 매일 아침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교수님과 함께 조용한 시골길 손잡고 산책하고 싶어요. 그리고 밤에는 교수님 무릎에 기대어 시를 읽고 싶고요. 박 교수는 그녀가 그려주는 미래에 흠뻑 취해갔다.
그는 이미 윤채아와 함께할 전주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었다. 그녀가 좋아한다는 소박한 들꽃 화분을 창가에 놓아둘 생각이었고 그녀와 함께 거닐 한옥마을의 골목길을 미리 답사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아내에게 선물하려다 끝내 전하지 못했던 작은 골동품 비취 놀이개를 서랍 깊은 곳에서 꺼내 깨끗이 닦으며 언젠가 채아 씨의 고운 손에 직접 쥐어주리라 마음먹기도 했다. 그의 삶은 윤채아라는 존재로 인해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듯 새로운 의미와 설렘으로 가득 차는 듯 보였다. 하지만 현실 속에 그는 점점 더 초췌해져 갔다.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와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었다. 가끔 서울에서 내려오는 딸 서연에게는 요즘 통 입맛이 없어서 그렇다거나 오랜 친구 녀석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급하게 돈을 좀 빌려줬다고 둘러댔다. 서연은 그런 아버지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평생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던 아버지가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말투는 부쩍 날카로워졌고 예전에는 즐겨보시던 저녁 뉴스 시간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계셨다. 어느 날 아버지의 서재 책상 위에서 우연히 여러 장의 송금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다. 수신자는 한결같이 윤채아라는 낯선 이름이었고 송금된 금액은 서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였다. 그리고 그 영수증들 옆에는 구겨진 편지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윤채아에게 나의 마지막 희망이자 빛이 되어준 당신께로 시작하는 편지 초고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서재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햇살 속의 미소라는 이름의 폴더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폴더 안에는 윤채아와 아버지가 지난 몇 달간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 기록과 그녀가 보냈다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사진 속 여성은 청순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어딘가 모르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과도 닮아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윤채아의 프로필 사진 중 가장 선명해 보이는 사진 하나를 캡처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 올렸다. 몇 초의 짧은 기다림 후 검색 결과 화면에는 똑같은 사진이 수십 개나 나타났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인터넷상에 떠돌던 한 외국 SNS 인플루언서의 사진이었다. 아빠, 이 여자 윤채아라는 사람 아무래도 사기꾼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밤새 모은 증거 자료들을 출력해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박 교수의 얼굴은 삽시간에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는 딸이 내민 종이들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거칠게 밀어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누굴 사기꾼으로 모는 게냐? 채아 씨는 그런 천박한 사람이 아니다. 네가 우리 사이를 시기해서 질투해서 이러는 게 아니냐? 평생 딸에게 언성 한 번 높인 적 없었던 아버지의 격앙된 모습에 서연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박 교수는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마저 송두리째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하나뿐인 혈육이 자신의 마지막 행복을 파괴하려 한다고 느꼈고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다. 아버지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에 서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쏟으며 집을 뛰쳐나왔다. 박 교수는 딸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 분을 사귀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 윤채아에게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채아 씨, 방금 내 딸아이가 다녀갔는데 우리 사이를 크게 오해하고 아주 모진 말들을 하고 갔소.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혼란스럽구려. 윤채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답장을 보내왔다. 교수님, 얼마나 놀라시고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런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풀리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굳건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는 박 교수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강력한 안정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딸의 충고와 경고를 애써 외면하며 윤채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갔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며칠 후 윤채아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고 절박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교수님,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공항세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발목이 잡혔어요.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정리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당장 합의금으로 2천만 원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풀리고 교수님께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어요. 제발, 제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세요.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두 사람 정말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그녀의 메시지에는 절박함과 함께 간절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박 교수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자신의 통장 잔고와 얼마 남지 않은 퇴직금을 떠올렸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바로 코앞, 한국 땅에 와 있지 않은가. 이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그토록 간절히 그리던 행복이 현실이 될 터였다. 그는 결국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오래된 한옥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윤채아와 함께할 장밋빛 미래만이 아른거릴 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박 교수가 은행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떨리는 마음으로 돈을 인출해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서연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막아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아빠, 제발 멈추세요. 그 여자 정말 악질적인 사기꾼이라고요.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서연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듯 애원했다. 박 교수는 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려 했지만 서연은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그를 거실로 끌고 갔다. 이것 좀 보세요. 아빠, 이 여자 윤채아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에게 사기친 전문 사기꾼이에요. 이건 인터넷 사기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서 제가 밤새도록 찾아낸 실제 피해 사례들이고 이건 그 여자가 사용한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증거 자료예요. 서연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과 서류들에는 윤채아의 사진과 함께 그녀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절규에 가까운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 교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채아 씨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윤채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채아 씨, 지금 어디 계신 거요? 이게 다 무슨 소리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시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메시지 옆에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차갑고 무정한 시스템 알림만이 떴다. 몇 번을 다시 보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계정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박 교수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그가 그토록 굳게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무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서재 창밖으로 쏟아지던 눈부신 가을 햇살이 유난히 시리고 아프게 그의 망가진 마음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그의 세상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진우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텅 빈 컴퓨터 화면처럼 그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고 그 끝없는 공허함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자기 혐오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으로 채워졌다. 평생을 학자로서 꼿꼿하게 지켜왔던 자존심과 이성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밤마다 아내 민서의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다. 여보, 내가 어쩌자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당신 볼 면목이 없구려. 서연은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곁에서 지켰다. 다니던 회사에 급히 휴가를 내고 전주로 내려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죽이라도 끓여 아버지 입에 넣어드리려 애썼다. 원망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조용히 아버지의 등을 쓸어내리며 대화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던 박 교수였지만 딸의 지극정성과 진심 어린 눈물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 아빠, 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아빠는 그냥 너무 외로우셨던 거잖아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딸의 그 한마디는 마치 마법처럼 박 교수의 굳게 닫힌 마음을 허물어뜨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딸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는 외로웠다. 사무치게 외로웠다. 그 지독한 외로움이 독버섯처럼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낯선 이의 달콤한 속삭임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던 것이다. 몇 주 후 서연의 손에 이끌려 박 교수는 마지못해 경찰서와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은 그에게 또 다른 고문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같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사기당한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경찰관의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심리상담은 조금 달랐다. 중년의 여성 상담사는 그의 이야기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의 아픔을 들어주었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아내 사별 후 느꼈던 깊은 상실감,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듯한 절망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온전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자신의 숨겨진 강렬한 욕망들을 어렵게, 아주 어렵게 마주해야 했다. 윤채아라는 존재는 결국 그의 그런 절박한 갈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그는 고통스럽지만 담담하게 인정해야만 했다. 시간은 더디게, 그러나 분명히 흘러갔다. 박 교수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지독한 허무감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어두운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았다. 서연이 꼬박꼬박 챙겨주는 약을 먹었고 아침이면 전주 천변을 따라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딸이 서재 책상 위에 새로 꽂아둔 그가 평소 좋아하던 작가의 수필집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잊고 지냈던 문장의 아름다움과 온기를 다시 느끼려 했었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오후 박 교수는 딸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어있는 작은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되었다. 마음 나누기 자조 모임, 온라인 사기 피해 경험자들의 따뜻한 만남과 치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현수막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그의 마른 손을 가만히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며칠을 망설이고 또 망설인 끝에 박 교수는 아주 작은 용기를 내어 모임이 열리는 주민센터의 작은 강당으로 향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박 교수와 비슷한 그늘과 아픔이 어려 있었다. 모임 진행자의 차분한 안내에 따라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때로는 북받치는 감정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고 때로는 서로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이며 위로를 건넸다. 박 교수는 그곳에서 자신의 깊은 상처와 수치심이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의 지친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 같은 미소가 아주 잠깐 떠올랐다. 그 후로 박 교수는 꾸준히 자조 모임에 참석했다. 그리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예교실에도 등록했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 때문에 붓조차 제대로 잡기 어려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먹을 갈고 화선지 위에 글자를 써 내려갔다. 삐뚤빼뚤하던 글씨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힘을 찾아갔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 그는 하얀 화선지 위에 힘찬 필치로 네 글자를 써 내려갔다. 유호 천산, 비 온 뒤에 맑게 갠 푸른 산. 먹빛은 아직 완벽하게 마르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완벽한 치유는 아닐지라도 그는 자신의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는 소중한 첫걸음을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주천의 물결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유히 흘렀고 그 위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희망처럼 따스하게 부서지고 있었다.